민영은 무심코 쪽지 중에서 몇 개를 펼쳐보았다. 유진이 준상에게 보낸 메모지였다. 강준상, 졸지 마. 너 오늘도 방송반 빠지면 정말 죽음이야. 아까 담 넘어갈 때 도와줘서 고맙다. 아참, 나 이렇게 수업 시간에 쪽지 보내는 거 처음이다. 황송하지? 방학하면 뭐 할 거니? 오늘 나랑 거기에 대해 토론 좀 해보자. 빵도 사 먹으면서. 빵은 네가 사. 쪽지를 보던 민영의 두 눈에 눈물방울이 그렁그렁 맺혔다. 쪽지를 다시 상자에 넣으려던 민영은 쪽지들 사이에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다. 민영이 테이프를 카세트에 꽂고 의자에 앉자 피아노 연주 소리가 들렸다. 처음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준상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영의 눈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유진아, 늦었지만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이게 아닌데. 유진아, 처음이란 곡이야. 네가 좋아했었지? 잘못했어. 다시 해야겠네. 참, 이건 아니지. 유진아, 늦었지만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행복해야 해. 꼭 행복해야 돼. 의자에 앉아서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준상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민영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다. 반복되는 준상의 음성 메시지 연습과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던 민영은 준상의 애틋한 마음을 느끼며 잠시 희미하게 웃었다. 민영은 카세트 테이프를 빼내어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준상의 집을 나온 민영이 찾아간 곳은 제1고등학교였다. 학교를 바라보던 민영은 천천히 학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유진과 준상의 소중한 지난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리고 싶은 마음에 민영은 그때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기 시작했다. 비어있는 소각장을 돌아서 강당으로 들어선 민영은 낡은 피아노를 향해 다가갔다. 건반을 누르려는데 스피커에서 신앙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피아노에 기댄 민영은 조용히 신앙송을 듣고 있었다. 사라 티즈데일의 첫사랑이란 시였다. 그리운 눈빛으로 돌아보고 뒤따르는 저를 확인하세요. 하지만 제 첫사랑이 저를 다시 부르면 어떡하죠? 신앙송이 끝나자 민영은 강당을 나와 담 주위를 걸어보고는 쓸쓸히 교문을 걸어나갔다. 학교를 둘러보며 지난 세월을 더듬어 보던 민영의 얼굴에 가득했던 슬픈 그늘이 교문을 나서면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민영은 이것을 끝으로 준상에 대한 미련을 접기로 마음을 다졌다. 유진은 몸을 추스른 어머니와 함께 춘천 집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내려온 김에 유진은 가감의 선생님에게 청첩장을 드리기 위해 학교로 향하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학교를 바라보던 유진은 감회 어린 시선으로 학교를 바라볼 뿐 선뜻 들어서지 못했다. 민영이 지난 시간을 찾아 학교를 둘러보고 있다는 것을 유진의 마음이 느끼고 있던 것일까? 유진은 교무실에 없는 가감의 선생님을 찾아 방송실로 갔다. 선생님은 방송실에도 계시지 않았다. 늦은 오후 방송실에서 만난 후배들의 넋두리를 듣던 유진이 가감의 선생님을 감동시키는 데는 사랑에 관한 신앙송이 제일이라고 알려주었다. 모든 멘트를 신앙송 하는 것처럼 하면 뉴스를 듣다가도 감동을 받는다는 말에 후배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한 학생이 시집을 들고 부스로 들어갔다. 마이크를 켜고
첫사랑을 낭송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 첫사랑이 저를 다시 부르면 어떡하죠? 신앙송을 들으며 회상에 잠겼던 유진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유진이 소각장을 거쳐 피아노가 놓여있는 강당으로 들어섰다.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데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누군가 금방 머물다 간 느낌이었다. 그것도 전혀 낯설지 않은 누군가가. 밝은 햇살이 조금 전보다 더 강하게 강당으로 비쳐들었다. 눈이 부셔 제대로 뜨지 못하는 유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곧이어 피아노 뚜껑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실종되는데 완전히 맞들렸네. 나타나기만 해봐라. 도대체가 연락이 되지 않는 민영을 걱정하던 김 차장이 궁시렁거리고 있었다. 그때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민영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놀란 김 차장은 민영의 책상에 걸터앉아 아무 일 없는 듯 밀린 업무들을 처리하는 민영을 무슨 꿍꿍이 속인가를 살피려는 듯 바라보았다. 민영은 미국으로 들어가기로 했다며 스키장 공사 마무리를 비롯한 모든 업무를 김 차장이 맡아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민영이 유진에게서 도망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김 차장이 아무 말 없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민영을 바라보았다. 그게 최선이라서 가는 거예요. 민영의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잠시 머물다 사라져갔다. 그리고 서류들의 사인란에 자신있고 빠르게 이민영의 사인을 남겼다. 사무실을 나온 민영은 방송국 앞에서 상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복잡한 심경이 그대로 묻어있는 상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강준상을 포기했습니다. 카페로 들어선 상혁에게 민영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난 이민영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상혁을 바라보며 민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민영으로서 유진을 사랑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강준상이란 이름으로 유진을 욕심내며 사는 것보다는 행복을 빌며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맙다는 상혁의 말에 잠시 호흡을 멈춘 민영이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나 곧 미국 갑니다. 그리고 다신 안 올 겁니다. 민영은 또다시 숨을 멈췄다. 그다지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민영의 호흡이 자꾸만 가빠졌다. 목까지 차오른 그 무엇인가를 가슴 깊이 밀어넣어야만 했기에. 유진은 상혁에게 성실했다. 준사이가 살아온다 해도 상혁을 선택하겠다고 했던 것을 보면 민영은 유진을 행복하게 해주라는 말을 상혁에게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상혁이 따라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다. 잠시 상혁을 바라보던 민영이 상혁의 손을 잡았다. 준상아. 복잡했던 상혁의 얼굴에 따뜻한 평온함이 번져 있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진심이야. 가슴 속으로 꾸역꾸역 밀어넣었던 무엇인가가 민영의 가슴을 세게 짓눌렀다. 민영은 힘겹게 자신을 억제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민영은 체린의 부티크로 발길을 돌렸다. 매장을 지나 2층으로 들어섰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돌아서 나오려는 순간 피팅룸의 문이 열렸다. 진수가 가져. 유진의 목소리였다. 유진은 피팅룸 앞에 서 있는 민영을 보자 숨이 멎는 듯 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차려입은 유진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민영은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신과 마주친 순간 촉촉해진 유진의 눈동자에 묻어있는 슬픔이 민영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민영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유진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다. 놀란 유진이 다시 피팅룸으로 발을 옮기려고 서두르다 신발이 벗겨졌다. 서둘러 신발을 신으려 하지만 긴 웨딩드레스 때문에 신발을 제대로 신을 수가 없었다. 민영은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앉아 말없이 조심스럽게 유진의 발에 신발을 신겨주었다. 그런 민영의 모습에서 유진은 또다시 준상을 떠올렸다. 담장에 앉아있는 자신에게 말없이 구두를 신겨주던 준상의 모습이 민영의 모습과 겹쳐졌다.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던 두 사람은 나란히 자리에 앉았다. 유진 씨,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대답해 줄래요? 민영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이제 와서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유진을 안심시킨 민영은 자신을 좋아했던 것이,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이 준상일 닮아서였는지에 대해 대답해 줄 수 있느냐고,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듯한 편안한 눈빛으로 유진을 보았다. 유진은 분명하게 대답했다. 준상인 준상이로, 민영은 민영대로 두 사람 다 좋아했다고. 민영은 유진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 넣었다.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소품실에서 여러 가지 머리 장식을 잔뜩 챙겨 들고 나오던 진숙이 민영과 유진이 같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기겁을 했다. 유진이도 유진이지만 말끔하게 차려입은 민영의 모습이 꼭 새신랑 같았다. 민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진숙에게 채린에게 인사하려고 들렀다는 말을 던지고는 문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인사라니 무슨 일이죠?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유진이 민영을 따라 일어나며 물었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던 민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엷은 미소를 보내고 이내 돌아섰다. 두 걸음쯤 걸어가던 민영이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섰다. 결혼 축하해요. 환하게 웃는 민영의 얼굴이 한없이 슬퍼 보였다. 유진은 결혼할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지내기 위해 춘천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버스를 타고 가며 흔들거리는 추억을 더듬던 유진이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었다.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는 것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상혁에 대한 예의인 듯 했다. 춘천의 밤거리는 상당히 추웠다. 그러나 머지않아 추위는 물러갈 것이다. 언제나 춥고 힘든 계절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서두른다고, 재촉한다고 계절이 서둘러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것은 순리대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민영의 말대로 한꺼번에 두 걸음을 뗄 수는 없으니까. 유진은 한꺼번에 모든 기억을 지울 순 없겠지만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할 것 같았다. 언제나 춥고 어두운 그림자 나라에서 살 수는 없는 일이니까. 생각을 정리하며 집까지 걸어온 유진이 집 앞에서 김진우와 마주쳤다. 김진우는 춘천에 있는 대학에 볼일 보러 왔다가 유진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어 잠깐 들렀다 돌아가는 중이었다. 유진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던 김진우가 느닷없이 이민영에 대해 물었다.
지금도 같이 일하느냐는 느닷없는 김진우의 물음에 유진은 긴장했다. 김진우가 아직도 유진과 민영이 만나고 있는지를 묻는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다시는 얼굴 볼 일 없다는 유진의 말에 김진우는 묘하게도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중에라도 보게 되면 스키장에서 오해하고 결례했던 것에 대한 사과의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 꼭 전해라.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남더구나. 강준상이랑 닮아서인가.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 한 번에 알아봐서 난 그 사람이 준상이가 아닐까 했다. 그런 건 느낌으로 알 수 있거든. 김진우의 말을 듣던 유진이 생각난 듯 물었다. 예전에 준상이가 연구실로 찾아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차였다. 나도 그게 궁금했는데 그렇게 가버리다니. 소식을 늦게 들어서 장례식에도 못 가고. 장례식엔 다들 참석했니?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다. 방으로 들어선 유진의 마음이 혼란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금껏 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이상했다. 난 그 사람이 정말 준상이가 아닐까 했다. 그런 건 느낌으로 알 수 있거든. 준상이 장례식엔 다들 참석했니? 내가 강준상이에요. 강준상이라고요. 유진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민영이 강준상이라고 말할 때부터 들었던 이상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유진은 답답한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술집에서 민영이 친구들을 섬뜩하게 만들던 날 혼란스러움에 빠지기는 채린도 마찬가지였다. 민영이 기억상실증에 걸렸거나 내가 준상이라든지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상혁이 언젠가 자신에게 민영이 준상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지를 새삼스레 물어왔던 것이 떠올랐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채린의 몸은 빠르게 움직였다. 어디엔가 전화를 걸어 신원 조회를 의뢰했다. 한 사내와 마주하고 앉아 차를 마시는 채린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란 증거가 뭐죠? 두려운 듯 흔들리는 눈빛으로 채린이 사내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재혼을 하며 호적을 정리했습니다. 성을 바꾸기 위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인물입니다. 사내와 헤어져 계단을 내려오는 채린의 다리가 몹시 후들거렸다. 가슴은 도방망이질을 해대고 눈앞은 뽀얗게 흐려졌다.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식을 죽은 걸로 만들어버리는 어머니가 세상에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뭔가 착오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채린이 창백해진 얼굴로 부티크에 들어섰을 때 진숙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무 소리도 그 어떤 말도 귀에 들리지 않던 채린은 죽은 사람 기록이라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다. 전화를 끊는 진숙을 바라보는 채린의 눈빛이 몹시 흔들렸다. 죽은 사람 기록을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네? 죽은 사람이면 준상인가? 진숙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유진이 어딨어? 지금 어딨냐고. 부티크를 빠져나온 채린은 상혁에게 전화를 걸며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유진이 알아버렸냐는 상혁의 말에 채린은 몹시 화가 났다. 이미 상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이 학교에 도착해 보니 가가멜과 체린이 함께 있었다. 춘천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선생님도 뵙고 학교에 갔다는 유진과 함께 올라가려고 들렸다는 체린의 말이 유진에겐 이상하게 들렸다. 혼자서 선생님을 찾아올 체린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유진을 생각해서 일부러 학교에 들를 체린은 더더욱 아니었다. 선생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또 알아볼 것도 있고 해서 왔어요. 유진은 가가멜에게 청첩장을 내밀었다. 아주 요것들이 바람들이 들었어. 코빼기도 비치지 않다가 상혁이가 오더니 이번엔 유진은 상혁이란 말에 가가멜을 올려다보았다. 그래, 그놈이 가가멜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을 체린이 말을 막고 나섰다. 여전히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체린의 말에 우쭐대던 가가멜이 하려던 말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보다 오래된 기억은 잊지 않고 있었다. 지각대장 정유진이 결혼식에도 늦을까봐 걱정된다며 결혼식에는 지각하지 말라는 말을 하며 장난스런 웃음을 지었다. 운동장을 걸어 나오던 체린이 유진을 돌아보았다. 온 김에 알아볼 일 알아보고 가자. 또 올 필요 없잖아. 유진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 말을 돌려버렸다. 서울로 갈 거니? 응, 같이 가자. 체리는 뭔가 불안한 듯 유진을 바라보았다. 체리는 춘천에 유진을 혼자 두고 가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리고 서울이 아닌 춘천집으로 간다는 유진의 말에 체리는 친절하게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여러 개의 가방을 단정하게 챙겨 넣은 민영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네, 어머니. 내일 미국으로 떠날 거예요. 네, 아무 걱정 마세요. 민영은 전화를 끊고 춘천에서 가지고 왔던 테이프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옆에 놓여있는 폴라리스 목걸이를 손에 들고 신음 같은 한숨을 토해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던 민영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한참 만에 펜을 놓은 민영은 옆에 놓여져 있는 CD 케이스 안에 편지를 넣고 정성 들여 포장을 했다. 포장한 선물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민영이 술 한 잔을 들고 다시 창가로 갔다. 그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깊은 한숨만 내쉬던 민영은 끝내 전화기의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집 앞에는 상혁의 차가 세워져 있었다. 그 시간에 상혁이 춘천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었다. 유진이 대문을 들어서려는데 상혁이 문을 열고 나왔다. 유진을 데리러 학교로 가려던 참이었다. 유진은 또다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체린도 상혁이도. 유진은 상혁과 함께 차를 타고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될 서울로 향했다. 상혁도 체린과 마찬가지로 유진이가 춘천에 남아있으면 큰일이라도 날 듯한 표정으로 서울에 함께 가길 원했다. 유진은 상혁이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녀온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결혼 준비로 깜빡했다고 말하는 상혁의 표정이 왠지 불안하고 어두워 보였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유진을 본 상혁이 안도의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차를 돌려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상혁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을 확인한 유진은 거리로 나와 택시를 잡아탔다. 달리는 차 안에서 두 손을 꽉 쥔 채로 불안과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유진이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차에서 내린 유진이 걸음을 멈춘 곳은 민영의 호텔방 앞이었다. 다가가 배를 누르려고 하는데 도저히 누를 수가 없었다. 결혼 축하해요 라고 말하던 민영의 쓸쓸한 미소가 떠올라 몇 번이고 배를 누르려던 손을 내렸다. 차를 타고 오는 동안 유진은 민영이 자신이 준상이라고 하던 말, 상혁과 채린이 보여줬던 이상한 행동들, 김진우가 준상의 장례식에 갔었느냐고 한 말 등등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유진은 결국 배를 누르지 못하고 뛰다시피 엘리베이터로 갔다. 엘리베이터에 오른 유진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잡고 숨죽여 통곡하기 시작했다. 이제 와서 너도 그 사람이 그렇게 잡고 싶은 거니? 바보같이. 준상이로 착각해서라도 그렇게 잡고 싶은 거냐고. 준상이가 다시 돌아온다 해도 상혁이를 떠날 수 없다며 모질게 말해놓고, 그렇게 말해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흐느껴 오는 유진의 가슴 속에서 수많은 아픔이 몸부림치고 있었다.